앞에 시간에서 이제 그 일반 소프트웨어, 일반 저작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일반 저작물이랑 다르게 그 저작물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보 처리 기기 내에서 작동을 해야 되고 결과물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그 컴퓨터 코드가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졌어야 되고 표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작하는 것, 이 5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하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는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 저작물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플러스보다 기술서나 플로우 차트 같은 여러 가지 문서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들까지 포함해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고, 저작권법상에서는 뭐라고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만 인정이 된다. 그 뒤에 그러면 기술서나 플로우 차트는 뭘로 인정받을까요? 저작권법상에서는 어문 저작물. 글로 맞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문 버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공표권, 다 이제 권리는 똑같은데 공표권 부분에서 그 해당되는 그 저작물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저작 재산권의 제한 사유가 그 일반 저작물이랑 다르게 복제하고 배포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한해서 프로그램 리버스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역분석이 있죠. 근데 그 역분석은 뭐만 해당된다? 호환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호환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침해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프로그램 저작물이. 자, 먼저 그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인데, 귀속은 누구한테 속하느냐예요.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만약에 제가 A라는 사람한테, 개발자한테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때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누구한테 있죠? 창작자인 개발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A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맺을 때 별도의 그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 누가 갖는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저작권법 원칙에 따라서 누구한테 있다? 개발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런 용역 계약을 내보낼 때는 항상 그 해당되는 저작물의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저작 재산권의 귀속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작자에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만약에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용역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저작권은 사용 허락을 받으면 안 되죠. 왜? 그 권리는 사용 허락 받은 만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전부 다 저한테 가져와야 돼요. 그 용어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양도. 그래서 양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이고 다수설입니다. 자, 문제는 도급의 문제 있어요. 도급. 우리가 건설 같은 데 이제 하도급 같은 거 많이 준다고 그랬죠. 원래 이제 건설사가 있어요. 건설사가 있으면 그 건설사 중에 인테리어는 A라는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타공, 이렇게 그 시멘트 해가지고 하는 것은 B사한테 주고, 여러 가지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창틀은 C사한테 주고, 이렇게 하도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자기가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은 자기가 개발하는 것보다 그냥 하청업체한테 줘요. 그럼 그 하청업체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또 안 가죠. 자기가 개발하지 않고 또 그걸 또 나눠줘. 그리고 계속 나눠줘요. 그러면은 원래 30억짜리 프로젝트가 제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A라는 프로그램으로 30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하청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은 얼마짜리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 3억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7억은 어디 갔죠? 얘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7억은 어디 갔죠? 하도급 하면서 누가 먹었어요? 중간에서 중간 도급업자들이 다 가로챈 거죠. 수수료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도급이 얼마짜리? 3억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30억 줬는데. 그러면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30억짜리 프로그램을 내놓으려고 개발을 하고 딱 개발 결과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30억짜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 재하청을 받은 그 하청업자는 발주자가 원하는 만큼 해주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법적인 소스를 코드를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오픈소스를, 그러니까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픈소스를 갖다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30억짜리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드가 부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 산업의 하도급 구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원도급자가 하청을 줄 때는 1차 예안에서는 허락하지만 2차부터는 그 발주자한테 허락을 받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도급 문제 때문에 그 중소기업 5인 이상, 뭐 10인 이하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대부분이 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지금 그 소프트웨어가 기속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누구한테 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 기본적으로 한 6,600개 회사에서 이제 큰 기업 300억 이상의 그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10억 미만의 소기업까지 다 이제 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대부분 누가 가져간다? 발주처가 가져간다. 그 다음에 수처가 가져가는 거는 17, 18%. 그 다음에 공동소유라는 거는 4.1%.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자, 공공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공공 분야가 굉장히 좀 심각한 심각하는 용어는 아니고 심각한 게 아니라 그 공공 분야는 해당되는 개발 영역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개발 영역을 내보내게 되면은 개발 결과를 실질적으로 사용만 하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뭐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어떻죠?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해당되는 공공기관이나 국가 정부기관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아니면 똑같은 그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똑같은 업체에 들어갔는데 그럼 그 업체는 개발 업체는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발주처에게 저작권을 다 기속시켜 버렸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죠. 왜?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발주자한테 양도를 시켜버렸어요. 양도를. 그럼 자기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개발업체는 저작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는데 뭐라고 있어요? 다시 동일한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를 피치 못하게 사용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예. 그냥 뭐 확인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다 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정부나 이런 데서는 다시 재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공동소유를 하고 있어요. 공동소유를 해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해당되는 기업이 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임치라는 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그 개발업체들은 어때요? 어차피 넘겨줘야 되지만
공동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프로젝트를 가더라도 그에 해당된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동 소유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발주처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기속 형태는 소프트웨어 기속 형태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자, 개발업체가 엔진을 뭐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색 엔진은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다음에 B라는 발주체가 이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문서 검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발주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검색 엔진을 저희가 A라는 업체가 개발 업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검색 엔진에다가 이 사내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죠. 그 개발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라고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작권 기속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해당되는 그 조항에다가 그 저작권 기속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해당되는 그 개발에 그러니까 그 이 사내 문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저작권의 일체를 양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도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면은 B에게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우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새로 만든 값뿐만 아니라 모두 양도하는 거예요. 일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까지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네들이 노력을 들여가지고 만든 이 검색 엔진을 앞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 이행 과정 소스 코드에 대한 저작권, 그러니까 이 가라는 것만 그 양도하는 경우가 59%인 거고, 그 다음에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개발한 요 B 업체에게 필요한 그 개발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검색 엔진 자체까지 다 양도하는 경우도 8.1%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저작권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데 그것을 다 양도해버린 거예요. 저작권이 없는 거예요.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예.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검색 엔진 없이 이 윗단에 있는 그 문서 검색이 안 돌아가잖아요. 검색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냐면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검색 엔진이 있어야지 그 문서 검색 프로그램이 되니까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뭘 줘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사용 허락을 해주는 거죠. 사용 허락을 했지만 누구한테 있어요? A 업체한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A 업체한테 그러니까 그 A 업체는 B 업체한테 해당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뭘 줘요? 사용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이 B 업체를 위해서 만든 소스 코드는 양도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까지 다, 저작권까지 다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작권 기속을 계약서에 명기하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가죠? 개발자한테 가는 경우. 그래서 발주자가 자기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사용할 때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개발업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분쟁 유형을 보면 이제 오픈소스 사용,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내 불법 인터넷상에 있는 코드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납품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데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계약 문제로 이제 자기는 양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불문한 거예요. A 업체는 자기는 사용권만 줬다고 하고 나는 일체를 다 받았으니까 이 검색 엔진에 대한 권리도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해당되는 계약 기간 내에 불법 소스를 사용해서 개발한 경우, 인터넷에 있는 것들만 갖다 쓰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사용한 것이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사례를 좀 볼까요? 사례를 보면 원청인
A라는 업체가 해당되는 정보 시스템 개발을 B 업체한테 용역을 했어요. 근데 B 업체가 어떻게 했냐면은 C 업체한테 하청을 줬죠. 그럼 개발은 누가 했죠? 최종적으로? 네, C 업체가 했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원청인 A가 이제 소스 코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된 부분에. 그쵸? 개발된 부분에 소스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용역업체 B가 C한테 달라지 않고, C한테 달라지 않고, 소유 업체인 D한테 달란 거예요. D한테. 근데 이 두 업체는 서로 이제 그 연관이 되었던 기업인 거죠. 그런데 이 C 업체한테 받지 않고, D 업체한테 시켜가지고, C 업체에 있는 소스 코드를 달라고 해서 얘한테 받은 거예요. 받아서 이것을 원청인한테 줬죠. 예. 그래가지고 원청인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그래서 용역업체가 딱 보니까 자기는 소스 코드를 넘기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해서 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저작권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자, 원청인 A가 원청인 B한테 용역을 줬죠. 그렇죠?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C한테 용역을 줬어요. 그럼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죠? 저작권은 누구한테? C한테 있어요. 해당되는 소스 코드의 C는. 그럼 얘는 용역업체는 뭘 받아야 돼요? C라는 업체한테. 사용허락을 받으면 안 되죠. 원청인한테 소스 코드를 넘겨야 되잖아요. 다. 권리를 다 넘겨야 되니까 양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양도를 받아야 되고 원청인 A는 B라는 업체한테 양도를 받아야 돼요. 양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죠? 양도가 없었던 거예요. 양도가 없었죠. 그럼 얘는 D라는 업체는 소스 코드를 받기는 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지. 소스 코드 어차피 얘를 C한테 받으나 D한테 받으나 상관이 없다는 건데 근데 양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얘는 불법 복제물을 B한테 준 거고 B는 불법 복제물을 양도받지 않는 불법 복제물을 A한테 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따지면 저작권법적으로 따지면 양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A는 용역업체 C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 원리를? 예. 근데 A는 그걸 모르지 않아요? 자, 모르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 C가 A를 고소를 한 거죠. 내 불법 저작물을. A가 원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돈을 다 내가지고 다 했는데 소스 코드까지 다 받아서 양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준 것은 얘한테 양도 받은 게 아니라 불법 복제된 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구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구상권. 그 법적인 용어로 구상권이라고 있는데 얘가 용역업체 B는 얘 A한테 자기 그 손해배상에 대한 그 손해배상 그러니까 원청인 A는 이 C한테 그 손해배상 청구가 들었으니까 손해배상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액을 얘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구상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구상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서 처리할 수가 있죠. 예. 일단은 근데 원칙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작권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예? 질문. 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 거죠. 안 주니까 그러니까 D 업체한테 받아가지고 한 거죠. 하청을 줬는데 운영 프로그램만 주고 소스 코드를 안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개념 이거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저작권이 양도를 받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근데 저작권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발회사 A가 은행 업무 프로그램 D를 개발 납품을 해달라고 해서 은행 B에다 납품을 했어요. 은행 납품을 했는데 은행 B에 있던 그 개발업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한 거예요. 유지보수를 하면서 이 은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 여러 차례 개작을 했겠죠. 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은행 업체에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회사 C를 차렸어요. 그리고 이
은행업 개발해서 A가 그 만든 프로그램 D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판매를 했죠. 그랬더니 개발회사 A는 이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D라는 프로그램이 될 건데 너네 똑같이 만들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독재권 침해로 해가지고 저작권 침해를 물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사이에 은행 B 업체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개작을 했어요, 안에. 그러니까 양도를 받아가지고 그 D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개작을 해서 계속 그 기능을 개선을 시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양도를 받지 않고 사용 허락을 했었어요. 네. 침해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틀려요.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해당되는 소스 코드 부분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새롭게 계속 개작을 했잖아요. 개작을 한 부분이 해당되는 그 저작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사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실제 유사성이 있는데 그 원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냐 안 하냐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D라는 프로그램에 이만큼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일부 표현만 빼고 나머지를 다 바꾼 거예요. 이게 새롭게 만든 코드, 새로 쓴 코드. 사건 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사건 내용은 틀리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D라는 프로그램에서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뭐만 남아있어요? 그냥 그 UI나 뭐 이렇게 그 별로 쓸데없는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만 남아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은 누구 거? 회사 C 거죠. 네. 표현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그 부분이 만약에 D 업체 것을 인정할 만큼 아니면 그냥 그 약간의 기능을 기존의 기능 그 원래 기능은 그대로 있고 핵심 기능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다가 기능을 덧붙였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2차 저작권 작성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조건 그 해당되는 저작물을 갖다 썼느냐 안 썼느냐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표현했느냐 표현하지 않았느냐가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감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그 고소인이 있고 피고소인이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해당되는 피고소인이 그 프로그램을 퇴사해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침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게 내 코드를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방법이 이제 행해지는 이제 그 방법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뭐냐면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를 평가를 해요. 보통 이제 유사도 감정이라고 하는데 해당되는 유사도 감정을 통해서 얼마큼 베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프로그램을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원본 기준으로 해서 97.2%, 그 다음에 뭐 97%, 99% 이렇게 되면 뭐다? 다 저작권 침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감정은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으로는 안 돼요. 개인이 내 거 감정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판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얼만큼 많이 베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위원회에다가 이제 감정을 의뢰를 하면은 해당되는 것을 감정을 해서 전문가 분들한테 이제 감정을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만든 감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기 전에 서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분쟁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조정제도가 뭐냐면은 이제 분쟁을 하기 전에 그 법원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뭐
가처분이 있으면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그냥 그 상태는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하냐면은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해요.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당사자들끼리 이제 그 조정위원이 해당되는 양당사자,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하고 피고 소인을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그 양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의견을 듣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금액은 너무 저작권자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작권자를 좀 설득을 해서 이제 이용자랑 맞추던가 아니면 이용자가 뭐 하여튼 과도하게 권리 침해를 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실을 알려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해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재판의 효력에 의해서 맺은 그 저작 합의 내용 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고 재판으로 가지 않는 거고 만약에 조정이 실패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나는 뭐 2천만 원을 받겠다. 근데 나는 500만 원만 내겠다. 서로 이제 입장이 틀리잖아요. 아니면 저작권 침해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사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위한 경우에는 이제 감정을 의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작권 귀속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정부나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것을 뭐 판매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더라도 해당되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점 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은 그 기재부 이제 용역을 나갈 때 그 용역 계약 일반 조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일반 공공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들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 저작물,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저작권의 기속은 저작권의 기속은 공동 소유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예, 공동 소유로 해서 개발업체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그 용역 사업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개발업체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런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그 발주자가 개발업체한테 개발을 맡겼는데 개발업체가 너무 영세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뭐 공동 소유로 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뭐 개발자한테 줘서 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망해가지고 나중에 유지 보수가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향후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은 임치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임치 제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소스 코드가 필요가 없잖아요. 유지 보수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소스 코드를 만약에 정부 기관에 넘기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넘기거나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가 유출돼서 중소기업이나 그런 개발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유출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코드는 공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나중에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망해서 유지보수를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꼭 필요한데 그 기업이 너무 비용을 높게 부르는 거예요. 유지보수 비용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 저작권위원회나 그 대중소상생협력재단이라는 곳에다가 임치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소스코드나 개발서 뭐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넣어놔요. 그럼 만약에 그 해당 기업이 망했다. 근데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임치된 소스코드와 그 다음에 기술서를 보고 기술서를 찾아가지고 다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예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 저작자와 프로그램 이용 허락을 받은 사육정자 간에 이제 신뢰성 있는 제3자의 수취기관에 합의하여서 당해 프로그램을 임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임치하는 제도가 그 소프트웨어 임치라는 제도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치 이용 대상은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용역하는 그 양 당사자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고, 임치 대상물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뭐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뭐 설계서, 사양서 뭐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도, 회로도, 반도체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치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임치 제도의 장점은 사용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업이 유지 보수가 불가능해요. 아니, 망했어. 이런 경우에 소스 코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소스 코드를 안전하게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 만약에 소스 코드를 안 주니까 소스 코드 비용까지 만약에 주는 경우에는 더 비용을 높게 부를 수 있잖아요. 사용권만 받을 경우에는 그렇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개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소스 코드를 개발하지 않고 오브젝트 코드나 아니면 기술적 조치가 들어간 보호가 된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유출될 우려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치를 했으니까 그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유지 보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불리하게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스 코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그 양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해당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치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해외에서는 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다 웬만한 기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임치제도를 다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소스 코드만 임치하는데 아예 뭐 기술 자체를 임치하는 뭐 기술 임치제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 컴퓨팅 그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랑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임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 임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보통 소프트웨어가 많으시죠? 소프트웨어 만약에 보호하려면 뭘 하죠? 소스 코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분석을 반지하기 위해서 네? 시리얼 번호도 사용하지만 패킹 같은 거 하잖아요. 패킹이라고 그 해당되는 그 원래 이제 그 소스 코드의 그 기본적인 데이터 번지를 찾지 못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위에 이제 덮어 쓰는 걸 패킹이라고 부르는데 그 패킹이라는 걸 하거나 아니면 난독화를 해요. 소스 코드를 알아볼 수 없게 디컴파일을 하거나 뭐 디어셈블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술적 보호 조치라고 불러요. 법상으로는. 이 기술적 보호 조치가 있는데 기술적 보호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용 통제의 기술적 보호 조치와 접근 통제의 기술적 보호 조치라고 부릅니다. 이 이용 통제의 기술적 조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복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제를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 CD에다가 복제를 못하도록 뭐 읽을 수 없는 락을 한다든가 CD에서 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해당되는 이용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에 해당되고 보통 복제를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측면이 많으니까 그렇죠? 복제를 못하도록 하는 측면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복제를 못하도록 했는데 복제를 했어요. 풀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죠? 복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권리 침해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나중에 권리 침해로 이뤄지니까 저작권자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그 통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예요. 이건 뭐냐면 복제 행위도 없어요. 아니면 뭐 전송 행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해당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놓는 것 자체도 이것을 무력화하거나 없애면은 그럼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한 것에 대해서 그 무력한 자가 침해를 그러니까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루팅 같은 경우에는 그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같은 거 탈옥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 저작물을 루팅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해당되는 저작물을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접근하는 것 자체는 뭐죠? 저작권 권리 침해가 있나요? 복제 행위를 했나요? 뭐 전송 행위를 했나요? 아무런 행위가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그 접근 통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경우에는 접근하는 것 자체, 저작물이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겠다. 이게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 같은 경우에는 복제를 못 하겠는데 복제를 하니까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이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저작물을 보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만 자체만 해도 아무런 권리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그 기존에 있던 권리 외에 추가적인 권리를 준다 해서 문제가 돼요. 그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접근권이라고 부르겠어요. 접근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건 뭐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로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만화책 같은 거 보시죠. 만화책 같은 거 서재만 가면 어떻게 돼 있죠? 필름 같은 걸로 이렇게 랩 같은 걸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 약간 비약한 겁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랩은 뭐죠?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책을 복사를 했나요? 아니면 배포를 했나요? 권리의 침해가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것을 내가 뜯었어. 그러면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로 조치 무력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책도 못 만지는 거예요. 그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저작권법에서는 이렇게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들의 그 정당한 저작물 이용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술적 보호 조치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린 만화책의 그 랩을 뜯는 행위. 물론 이제 이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뜯는 행위 자체를 그 처벌하는 그 뜯는 행위도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과도하게 이제 저작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무력화를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랩을 뜯더라도 저작권 그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암호 분야 연구, 그다음에 미성년자 보호,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국가의 법 집행 또는 합법적인 정보 수집 또는 안전 보장, 그다음에 도서구입 목적, 그다음에 역분석. 이거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 검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분야를 이렇게 7개로 딱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새로운 기술이 발생해서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걸어놨는데 그것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법으로 개정해서 넣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리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 근데 그것이 기술적 보호 조치,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인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 예외가 뭐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탈옥이에요. 탈옥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저작물을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그 풀면은 자기가 그 해당되는 그 O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들이. 그래서 그것은 그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해서 탈옥과 같은 경우에는 그 8번에 의해서 그 고시로 예외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금지가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암호 분야에서 만약에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를 한다 그런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암호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암호가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든 그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켜야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그 암호 분야에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려면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려면은 첫 번째 요건이 암호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여야 돼요. 암호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그 해당되는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해야 돼요.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해서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다 하면 안 돼.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야 돼. 예. 그래서 굉장히 요건들이 까다로워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해당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자기가 그
접근 통제 기술적 법칙, 뭐 암호화된 것이나 뭐 패킹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 그 권리자한테 연구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저작물을 해체하겠습니다. 뭐 해킹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허락 상당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지 않은 경우에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하는 거죠, 뭐. 어째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죠? 암호를 해놨는데 그것을 기술적 법칙을 무력화시키겠다. 내 암호를 안 해내기 위해서. 그럼 누가 허락을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기술적 보조치 무력화 금지로 예외를 지정해 놨지만 그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분석도 자, 기술적 보조치 무력화를 해야지 역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분석도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역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역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보조치 무력화해야지 역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패킹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데 그 경우가 뭐냐면은 호환 목적인 거예요. 네. 그 다른 목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한 그 7가지 미성년자나 암호나 이런 연구 외에 그 기술적 발달로 인해서 그 이용자들의 권리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그 설정을 해놨는데, 뭐 첫 번째 경우가 그 DVD 같은 경우 있죠. 거기에 뭐 그 DSS라고 아시죠? CSS라고. 그 DVD 같은 거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DVD 플레이어에 그 지역 코드가 있고 그 지역 코드가 있어야지만 DVD가 플레이가 되잖아요. 예, 이런 경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 합법적으로 영상을 그 취득한 경우에 비평 논평을 위해서는 그 DVD 지역 코드 이런 것들을 다 그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뭐죠? 해체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루팅입니다. 그 탈옥도 현재 저작권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기술적 보호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그 휴대용 정보 처리 장치의 운영 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운영 프로그램의 호환을 위해서 그 운영 체제 및 펌웨어에 적용된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치를 무력화하는 경우에는 예, 이것도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탈옥에 대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통신사 못 쓰게 하는 경우 있죠. 언락이라고 그래가지고 락 걸어놔가지고 만약에 내가 KT로 옮기고 싶어요. 근데 핸드폰은 SK에서 사용을 그 단말기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락이 걸려 있어서 다른 통신사로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한 경우에도 그 락을 풀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망에 의해 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기술적 보조치 무력화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또 약간 보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그 악성 코드나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보안 업체나 아니면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백신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해당되는 백신, 그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나 뭐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거죠. 그 요건은 다 갖추잖아요. 그렇죠? 소스 코드니까,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저작물에도 해당되죠. 그 요건들. 정보 처리 기기에 의해서 실행이 돼야 되고, 뭐, 결과값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실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스 코드나 뭐 오브젝트 코드로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표현돼야 되고,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다 인정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허용되는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사회적으로 이건 안 돼. 이 저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이렇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에서는 이 음란물에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묻는 판결이 있었어요.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한 것이면 돼요. 그냥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창작성, 그 저작물의 요건만 갖추면 되고, 그것이 윤리성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그게 바이러스가 윤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상관없고,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도 뭐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악성 코드도 뭐예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거죠. 네. 저작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작물을 만약에 자기가 분석하고 싶어요. 분석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바이러스 만들거나 악성 코드 만든 사람한테 허락받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역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역분석. 역분석은 무슨 목적으로 하면 되죠? 뭐만 돼요? 호환 목적으로만 돼요. 저작물을 만들어서 악성 코드를 통해서 백신을 만드는 게 호환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삭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역분석 된다, 안 된다? 역분석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악성 코드가 뭘로 이루어졌죠? 자기를 이렇게 백신으로 분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분석하지 못하기 위해서 뭘 하죠? 기술적 보호 조치를 걸어놔요. 기술적 보호 조치. 패킹을 한다던가 난독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백신을 그 해당되는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에는 어떻게 돼요? 그 백신의 그 악성 코드에 있는 그 패킹이나 이런 걸 언팩을 하거나 아니면 난독화된 것들 기술적 조치를 어떻게 돼요? 무력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뭐라고 했죠?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는 뭐만 돼? 호환을 위한 목적으로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역분석이. 이게 호환을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침해에 해당돼.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를, 그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안 분야의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현행법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각하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각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미국이나 일본 그 포르노 업체들이 우리나라 그 웹하드에 이제 뭐 그 음란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 음란물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웹하드에 올린 그 헤비 업로더들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 신문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그런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고 음란물도 저작권자가 해당되는 그 저작물을 전송시켰잖아요. 전송권 침해 해서 저작권 침해를 고소를 했어요. 그럼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기소를 해서 저작권 침해를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벌을 그 업로드들한테 그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그 검찰에서 각하를 시켜버렸죠. 예. 이렇게 위법하고 뭐 부도덕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소를 할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만약에 소스 코드, 그러니까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그 악성 코드 만든 사람이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 사람이 내 거를 분석해가지고 백신 만드는 회사를 고소를 하는 거야. 내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각하를 시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행 법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 보안 분야에 있어서 그 지금 하는 행위들이 좀 저작권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카피라이트, 저작권의 개념인 거고, 이 카피라이트에 대항해서 나온 그 소프트웨어 운동이 있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라고 해서 또 이제 카피레프트 운동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인터넷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라이센스, 뭐 GPL 라이센스, LGPL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제 배포되는 라이센스들인데, 먼저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랑, 이건 이제 표기되지 않았는데, 그 자유 소프트웨어랑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먼저 이제 소스를 공개하는 그런 오픈소스,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 이 프리 소프트웨어는 1984년에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운동이에요. 프리 소프트웨어, 그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그러니까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MIT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AT&T에서 유닉스 그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 어셈블리어로 이제 개발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뭐 소스 코드 같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거죠. 근데 AT&T가 1982년부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해 가지고 그 권리 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판매를 하게 되죠. 판매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스 코드를 유출시키면 안 되겠죠. 그때부터 소스 코드를 만약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소스 코드를 달라고 해도 그 해당되는 라이센스 때문에 소스 코드를 줄 수 없고, 자유롭게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문화들, 자유로운 그때 뭐 해커 문화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아예 그 소프트웨어는 원래 자유롭게 쓰는 것인데 왜 그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냐 해가지고 그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은 뭐죠? 요 소모양, 그쵸? 요 소모양이 기본적인 마크고, 그걸 통해서 프리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무료 이런 건데, 이 그 리차드 스톨만이 프리라고 사용한 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비용을 받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식되기로는 그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 그러니까 공짜라는, 무료라는 이런 인식이 가능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리차드 스톨만이 그 카피라이트에,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나 이런 그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에 반대해서 시작한 이 카피라이트 운동은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기본적인 모토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라이센스를, GPL 라이센스나 이런 라이센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GPL 라이센스를 사용한 그 프로그램들은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소스를 다 공개하게 되면은 그 소스 코드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 프리소스 소프트웨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뽑고 새롭게 자기 소스 코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은 상업적인 이용도 좀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루어진 운동이 오픈소스 운동이에요. 예. 이 에릭 레이먼드라는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리차드 스톨만이 1984년에 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뭐 리눅스 운영체제나, 그 다음에 MySQL이나 오픈오피스, 뭐 아파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지금 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라이센스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 오픈소스에는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픈소스에도 라이센스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뭐 GPL 라이센스라든가 뭐 아파치 라이센스라든가 뭐 BSD 라이센스, 뭐 프로그램 개발하시다 보면 다 한 번쯤 저 라이센스들 한번 들어는 보셨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인데,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이 만들어진 배경은 보통 GPL 라이센스가 만들어졌는데 1889년에 만들어졌는데,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소스 코드를 공개해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무임승차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프리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그냥 바이너리로 바꾸고 그것을 그냥 판매하기 시작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개발자들이 계속 그렇게 판매가 되고 악영향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개발자들의 의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라이센스를 만들어요. 어떤 조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고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사용했으면은 그것과 결합된 그 소프트웨어는 공개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라이센스를 만들고 그거를 GPL 라이센스라는 용어로 만들죠. GNU 퍼블릭 라이센스로. 그래서 배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GPL 라이센스로 결합된 그 소프트웨어는 해당되는 그 라이센스 조건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작권법상의 처벌을 받는 거죠. 예. 기존에 그 전 시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기억나세요? 조금 이해를 죄송합니다. 대충 기억나시죠, 이거? 이거 사람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쵸? 권리자들이 자기의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사용 조건을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람 표시가 있으면은 제작자 표시해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제작자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쓰면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PL 라이센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사용 조건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우리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은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라이센스 위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위반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 법적인 것으로 해당되는 그 악용을, 무임승차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어로 뭐 라이센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용허락인 거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허락. 그러니까 사용허락 조건은 여러 가지 라이센스마다 조건이 다른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차드 스톨만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개발자나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소스 코드가 많이 공개되는 것들이 더 좋잖아요. 그쵸? 이용하기가 더 편하고 더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릭 레이먼드 알레코스라는 사람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어요. 1998년에. 그리고 10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것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오픈소스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죠. 그래서 10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무료로 재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소스 코드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공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개작 가능해야 된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작 못하게 막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소스 코드의 무결성 문제, 그 다음에 개인 그룹의 평등 문제, 분야별 평등 문제, 라이센스 배포 문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국에는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경우에 이 10가지 조건만 지키면은 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 오픈소스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오픈소스는 그 조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배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 지금 인증해준 게 총 69종. 지금은 한 70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GPL, GNU 라이센스, 아파치 라이센스, MPL, PHP 라이센스, BSD 라이센스 이런 게 있고 좀 재밌을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소프트도 가지고 있고 어도비도 가지고 있고 매크로미디어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픈소스 말고 이거는 이제 상용 라이센스긴 한데 MS에서도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인증받은 게 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런 라이센스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조건. 그러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서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소스 코드를 사용하게 될 때는 이런 라이센스 하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 조건들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라이센스, 전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서 한 65% 이상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GPL 라이센스나 LGPL 라이센스로 이루어졌어요. GPL 라이센스는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인데 GNU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카피레프트예요. 무조건 다 공개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은 이제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시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자유롭게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개작할 수도 있고 다시 배포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그거는 뭘로 붙여야 돼요? GPL로 다시 배포를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GPL 라이센스입니다. 그 다음에 GPL 라이센스는 GPL 버전 2가 있고
이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GPL 버전 현재는 이제 GPL 버전 3예요. 버전 3에서는 그 GPL 버전 3에서는 이제 DRM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안티 티보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티보라는 그런 그 개인용 PVR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방송 같은 경우를 녹화할 수 있는 티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안에 있는 펌웨어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GPL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요건이 뭐죠? 뭐 소스 코드 옮겨하고 그 다음에 뭐 다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펌웨어에 들어가는 펌웨어에서 만약 소스 코드가 공개돼서 내가 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티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GPL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티보에서 만든 GPL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기능을 개선해서 그 해당되는 펌웨어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술적 보치를 걸어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안티 티보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픈소스로 다 그 요건들은 다 갖췄어요. 갖췄는데 실제로 이것을 그 소스 코드를 집어넣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GPL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코드를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제시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보호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규정이 있고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는 배포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 특허는 그냥 그 다른 사람한테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특허 사용권 조항이고 그 다음에 GPL은 뭐죠? 다른 프로그램과 사용하면 A라는 프로그램이 GPL 라이센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돼요. 근데 B라는 부분은 내가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GPL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두 개가 결합하면은 이 A라는 B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C라고 하면은 C라는 프로그램은 뭐다? GPL로 배포를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GPL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GPL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GPL이 아니라 뭐 아파치 라이센스로 그 만들어진 거예요. 아파치 라이센스는 자기가 개발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에 아파치 라이센스 받아서 만들어진 원래 프로그램 있죠. 그거는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결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다 GPL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 사용자들이 GPL로 결합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 이 부분은 그냥 GPL, 나머지 부분은 아파치, 서로 양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는 규정도 뒀어요. 그래서 뭐 어페로 GPL이 대표적인 이제 얘인데 그렇게 호환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GPL 버전 3에서는 LGPL이라고 있는데 그 LGPL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LGPL은 이 GPL로 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자기가 만든 부분은 공개를 해. 하지만 공개를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라이브러리는 다 공개를 해라.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GPL이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하지 않고 그 대신에 라이브러리는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LGP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SD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건 BSD 라이센스는 그 미국 정부가 그 해당되는 그 버클리 대학에다가 비용을 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이 BSD 라이센스로 배포를 하는데 BSD 라이센스는 자유롭게 다 국가 재원이 들어간 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것은 전부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MPL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모질라 라이센스인데 넷스케이프라는 사가 옛날에 아세요? 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만든 그 회사가 있는데 웹브라우저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파산을 하면서 이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자기네 그 웹브라우저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를 하면서 해당되는 소스 코드,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 해당되는 그 소스 코드는 공개하되 자기가 만든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MPL 라이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70종의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오픈소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라고 있잖아요. OSI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인증받은 라이센스들이 다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라이센스를 사용할 때는 해당되는 라이센스가 어떻게 규정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 오픈소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오픈소스가 어떻게 문제가 됐냐 이 사건인데 스카이프라는 아시죠? 그 화상통화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제조사가 독일은 그 VIP 전화기를 만드는데 그 안에 이제 GPL 라이센스가 들어있는 그런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 배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민간 개인이 하는 건데 GPL 바이올레이션스 ORG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GPL 바이올레이션스 ORG에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냥 그 상용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잖아요. 딱 보니까 얘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졌는데 GPL로 만들어졌는데 배포를 제대로 그 라이센스를 준수 안 하는 것 같아. 소스 코드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소를 하는 그런 단체예요. 독일에 있는 단체인데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안에 들어있던 것이 뭐냐면은 GPL 라이센스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독일 법원에 있어서 그 이제 고소를 했고 이제 라이센스 위반으로 해가지고 소스 코드 공개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시스라는 시스코의 링크시스라는 그 단말기에 대한 건데 이제 브로드컴이 그 GNU GPL 라이센스에 따른 C하고 디버거를 통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안에 펌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링크시스 시스코에다 제공을 했어요. 제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시스코는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GPL 이런 거 상관없이 소스 코드를 원래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판매를 한 거죠. 예.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시스코가 2008년도에 GPL 라이센스 그다음에 LGPL 라이센스에 대해 가지고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고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고 결론적으로는 그 해당되는 소스 코드 공개하고 손해배상하고 끝났죠. 예, 이렇게 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삼성, 휴맥스 뭐 이렇게 해서 14개 기업이 셋탑박스 개발하면서 그 안에 이제 비지박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비지박스 많이 사용하시죠? 예. 뭐 펌웨어 이쪽에 하시면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소스 코드를 GPL로 GPL 라이센스로 배포가 됐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죠? 공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고 배포를 했죠. 셋톱박스를.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프리덤 로우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해당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그 법률 지원 기구 같은 그런 개념인 건데 거기서 이제 그 해당되는 그 기업들을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오픈소스 담당자 지명하고 소스 코드 공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하고 그래서 원고랑 합의해서 끝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라이센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법적인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소프트웨어학과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터넷상에서 많이 오픈소스를 사용하시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공개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저작권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저작권은 뭐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사용 허락이 뭐죠? 라이센스인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오픈된 라이센스는 그러면 뭘로 되어 있다? 이렇게 GNU 라이센스나 GPL 라이센스나 BSD 라이센스나 뭐 아파치 라이센스나 모질라 MPL 라이센스나 여러 가지 라이센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라이센스를 확인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확인하게 되면은 말한 대로 손해배상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정확히 라이센스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다 일일이 개발자들이 확인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그 라이센스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www.ollis.or.kr인데 여기 가면 이제 라이센스가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된다. 그게 이제 영문 버전이잖아요. 라이센스가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요 준수사항들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BS 라이센스나 뭐 자기가 모르는 라이센스로 되어 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여기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라이센스가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되고 요건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인터넷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썼는데 어떤 라이센스인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는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GPL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잖아요. 소스 코드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코드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데 그 자기가 만든 소스 코드를 해당되는 그 웹으로 업로드를 하면은 그게 어떤 라이센스로 만들어졌는지 다 분석을 해줘요. 각 모듈별로 아니면 함수별로 해가지고 쭉 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소스 코드인지 보통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단위로 해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픈소스를 사용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코드아이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 확인을 안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 법적인 이제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정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소프트웨어는 중고 거래가 가능할까요? 이거예요. 중고 매매가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이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확정이 되지 않았냐면, 확정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건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외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 다 사용 허락이라고 봐요. 사용 허락이기 때문에 중고 매매는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개념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샀잖아요. 책을 샀죠. 책을 샀는데 그 책은 소유권이랑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책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소유권은 산 사람한테 있죠. 그 소유권을 사서 뭐 배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 대신에 그 저작권은 누구 있죠? 네. 저작권자인 책 작가한테 있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조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윈도우즈를 샀어요. 윈도우를 샀는데 그게 뭘로 돼 있죠? 패키지로 돼 있잖아요. 그럼 패키지는 누구 거? 내 거. 그렇죠. 그리고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누구 거? 예를 들어 윈도우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것을 내가 패키지로 샀다면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사용을 하고 만약 그 자기 PC에 설치된 것들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보면 책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중고 매매를 하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좀 음원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원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음원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만 할 수 있잖아요. 사용 허락으로 되잖아요. 뭐 파일이 있다고 뭐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설치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겠지만 패키지랑은 또 그 개념이 좀 소유권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경우에 그러니까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냥 사용 허락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키지랑 그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복제도 해주고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다운로드 프로그램도 뭐 소유권이 있다,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뭐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은 이제 그게 복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용 허락으로 전체로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다운로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중고 매매는 안 되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권리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것으로. 다 사용 허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사용 허락인데, 좀
패키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완화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폰트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폰트. 글꼴 사용해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폰트 글꼴 자체, 우리가 그 뭐 여기 있는 이런 글자체 있잖아요. 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다수설, 그러니까 우리 학계나 뭐 다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저작권 관련된 분들이나 뭐 다 법원이나 뭐 해석들이 다 뭐냐면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예, 글자체 이렇게 글자체 이렇게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폰트 도안 같은 경우는 뭐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의 실효성에 비춰서 그 뭐 미감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 문자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해 감상의 대상으로 될 정도로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이제 그 저작물로 보호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폰트 자체는. 예. 근데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로에서의 폰트예요. 우리가 폰트를 사용하려면 그 해당되는 폰트가 어디 있어야 되죠? 파일로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그쵸? 근데 이 폰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게 지시 명령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삭제 파일에 대해서는 그 안에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사용돼서 그 지시 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특정 결과를 가져오며 뭐 그 컴퓨터 장치 내에서 직접 감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다? 컴퓨터 그 폰트는 글자체 자체는 뭐다?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예, 폰트 파일에 대해서는 예,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는 폰트 파일을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고 예전에 폰트 업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CI나 BI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로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글자체가 들어가면 그게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왜? 글자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만든 UI나 CI나 그 글꼴이 되어 있을 때 그 만들어진 글꼴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예. 거기를 따져야 되는데 그냥 글꼴이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돼서 뭐 내용 증명을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폰트 업체들이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폰트 업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있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불법 복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법 저작물을 사용했으니까 합법적인 저작물을 받아야 되고, 또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합법이라 하더라도 윈도우즈에서 그냥 우리가 뭐 웹 디자인이나 사용하는 그런 폰트 가격하고 CI용, BI용으로 사용하는 폰트의 가격이 틀려요. 합법적인데도. 예. 그래서 그 폰트 업체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거는 그 지금 정품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것이 CI용, BI용으로 그 라이센스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BI용, CI용에 대해서는 라이센스에 맞게 가격을 지불하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웹 폰트, 그러니까 웹에 사용할 수 있는 폰트, 그러니까 웹 디자인용 사용하는 폰트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CI용, BI용은 뭐 2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을 내라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한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 한글에 여러 가지 많이 그 한양석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글꼴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깔리냐면은 어디에 깔리죠? 윈도우즈 폰트라는 곳에 깔려요. 그럼 윈도우즈 폰트라는 곳에 깔리게 되면 윈도우즈가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폰트는 다 어디서 불러와요? 여기서 불러오게 되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포토샵을 사용했어요. 포토샵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글자를 해가지고 포토그래프를 만들었는데, 그
이 포토샵을 만들면서 딱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글꼴이 올라왔냐면은 한글에서만 사용되도록 라이센스를 한 글꼴이 여기에서 사용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작권 침해가 있을까요? 포토샵에서는 원래 글꼴이 제공되지 않아요. 근데 한글에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게 아래 한글에서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게 폰트에 깔리면서 그 폰트를 읽어드린 포토샵이 아래 한글에서만 사용되도록 만든 폰트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죠. 법적으로 따지면 좀 약간 간단해질 수 있어요. 자, 한글이 있는데 포토샵에서 사용했죠. 처음에 한글은 뭐죠? 정품으로 깔았어요. 정품으로 깔면 이 복제를 했죠. 여기 폰트에. 그쵸? 복제하는 행위는 뭐죠? 합법인 거. 저작권 침해가 없죠. 그쵸? 복제권 침해가 없잖아요. 근데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이용하는 행위는 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죠. 복제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포토샵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라이센스 위반인 거죠. 저작권 침해는 아니고 라이센스 위반. 라이센스 위반에는 뭐냐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작권 침해라기보다는 라이센스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뭐 폰트 관련돼서 사용하실 때 아마 문제가 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이런 원리로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2시간 동안, 그러니까 2일에 걸쳐 가지고 일반 저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깊이 있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조금 깊이가 있고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일반 저작물이랑 소프트웨어랑 상관없이 제일 원칙만 아시면 돼요. 네, 제일 원칙.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만 아시면 저작권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